며느리가 도리를 못해? 엄마가 부탁하는 건데 그냥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따져. 환갑잔치 음식을 50명분이나 혼자 차리라는 말에 토를 달았더니 남편이 쏘아붙인 말입니다. 시어머니는요, 장보기 비용이라며 고작 30만 원을 던져주고는 요령껏 알아서 하래요. 아, 진짜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끌려가 3년 동안 무급 가정부 노릇을 했는데 이번엔 20평짜리 신혼집에서 도내잔치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죠. 잔치 전날 밤 저는 이민 가방 2개에 짐을 싹 쓸어 담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손님 50명이 몰려온 환갑잔치 당일 시댁이 어떤 꼴이 됐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 9시 저는 회사 정문을 겨우 빠져나왔어요. 이번 주 내내 야근에 시달린 몸은 축축 늘어진 행주 같았죠.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하마터면 역을 지나칠 뻔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데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신발장 옆에 낯익은 가죽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떡하니 앉아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A4 용지 3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거기 서 있지 말고 앉아봐. 얘기 좀 하자. 저는 구두도 제대로 못 벗고 거실로 끌려가듯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A4 용지를 제 쪽으로 턱 밀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내 환갑이야. 여기 적힌 분들 다 오셔. 동네 선배님들, 성당분들, 친척까지 딱 50명이야. 종이에는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했어요. 저는 눈을 비비며 그 명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50명이요? 여기가 20평인데 50명이 어떻게 다 들어와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 많잖아요. 제가 예약하고 비용도 보태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내리쳤습니다. 식당에서 사 먹이는 걸 누가 정성이라고 쳐줘? 며느리가 직접 갈비찜에 전에 정성껏 차려야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서지. 어머니, 그러면 출장 뷔페라도 부르면 어떨까요? 요즘은 전문업체가. 시어머니가 제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남이 만든 걸 내 환갑상에 올려? 그런 건 정성이 아니야. 며느리가 손수 만들어야 마시지. 내가 그 정도 대접도 못 받을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벽을 때렸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 박준혁은 안방 문틀에 기대서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준혁 씨, 나 요즘 회사에서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이번 주 내내 야근했어. 50명 음식을 내가 혼자 어떻게 해. 준혁이 팔짱을 풀고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나 장남이야. 엄마 평생에 환갑이 몇 번이겠어.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집안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 기회라고. 네가 좀 참고 해줘.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참고 해줘? 내일 당장 올려야 할 보고서가 3개야. 나도 돈 벌어오는 사람이라고. 왜 맨날 이런 건 나한테만 시켜. 딩동. 시댁 단체 채팅방 알림이 울렸어요. 신우이 박준희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새언니 요리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 언니만 믿으면 돼. 나는 손님으로 갈 테니까 상 차리는 거 옆에서 거들어 줄게. 언니 화이팅. 저는 화면을 꺼버렸어요. 평소에 명절 인사 문자 하나 없던 사람이 이런 날만 되면 기가 막히게 나타나서 달콤한 말로 일을 떠넘기죠. 거들어준다면서 손님으로 오겠다는 말이 참 얄밉더라고요. 준혁 씨, 나 맞벌이야. 결혼하고
3년 동안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가서 일한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쉰명 잔치를 혼자 하라고? 이건 진짜 무리야. 준혁이 미간을 잔뜩 구기며 목소리를 확 높였습니다. 야, 며느리 도리 하나 제대로 못해? 엄마가 부탁하는 건데 그냥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 준혁은 그 말을 내뱉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시어머니도 코웃음을 한번 치더니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을 나갔습니다. 음식 목록은 내일 보내줄 테니까 잘 준비해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A4 용지에 빼곡히 적힌 50개의 이름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죠.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매주 토요일 새벽같이 시댁에 끌려가 김치를 담그고 명절이면 혼자서 전을 부치고 시아버지 제삿날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나무를 묻혔죠. 그 와중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블라우스에 다리미를 댔어요. 식탁 위에 메모지를 꺼내 잔치 음식 목록을 또박또박 적어 놓았습니다. 갈비찜, 모듬전, 잡채,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시어머니가 놓고 간 명단 옆에 그 메모지를 가지런히 놓았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타 마시던 준혁이 메모지를 힐끗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수연이가 해주니까 든든하다. 저는 준혁을 올려다보며 웃어 보였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업무용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입력했어요. 평점이 가장 높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다음 주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출력해서 가방 안쪽 주머니에 접어 넣었어요.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 혹시 몰라 저장해둔 시어머니의 폭언 통화 녹음 파일 12개를 하나하나 클라우드에 올렸어요. 준혁과 시누이 준이가 카카오톡으로 보냈던 부당한 메시지 캡처본도 빠짐없이 백업했습니다. 업로드 완료 알림이 뜰 때마다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씩 걷어지는 느낌이었죠. 퇴근길 저는 회사 근처 은행에 들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월급 통장까지 3개 모두 비밀번호를 전부 바꿨어요. 창구 직원이 건넨 비밀번호 변경 확인서를 가방에 넣고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환갑잔치 이틀 전 오후 3시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전화에 문자 하나가 떴어요. 장보기 비용 30만 원 넣어뒀다. 비싼 재료 사지 말고 요령껏 알아서 잘 차려봐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2번 읽었어요. 입금 내역을 확인하니 정확히 30만 원이 찍혀 있었죠. 50명분 갈비찜에 전에 잡채까지 요즘 시장 물가에 30만 원이면 갈비 한 근도 제대로 못 삽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오히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이 문자 하나가 제 결심을 한 톨의 흔들림도 없이 단단하게 굳혀줬으니까요. 저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 씨,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아, 오늘 팀 회식이야. 아마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알겠어. 늦게까지 기다리지 않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반
퇴근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미리 뽑아둔 서류 봉투를 꺼내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혼집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활짝 열었어요.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주문해둔 대형 이민 가방 2개가 안방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코트, 블라우스, 니트, 청바지, 원피스. 저는 사계절 옷을 한 움큼씩 꺼내 가방에 쓸어 담았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 결혼 전부터 모아온 금반지 3개와 진주 귀걸이를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노트북과 충전기, 여권, 통장 원본까지 빈틈없이 챙겼어요. 옷장 안쪽에 걸려있던 웨딩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저와 준혁의 얼굴이 보였지만 저는 시선을 돌리고 옷장 문을 닫았어요. 안방을 마친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꽂이에 꽂아둔 제 책들, 현관 신발장의 구두와 운동화, 욕실 선반의 화장품과 스킨케어 세트까지 전부 가방 속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제 흔적을 하나씩 지울 때마다 이 집에서 보낸 3년이 한꺼풀씩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죠. 거실이 휑해지자 텔레비전 옆에 놓인 준혁의 물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200만 원짜리 게임기와 가죽 케이스에 담긴 골프채 세트. 퇴근하면 저녁밥도 거르고 매일 껴안고 살던 것들이죠. 저는 게임기를 양팔로 안아들고 베란다로 갔어요. 세탁기 뒤 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좁은 틈에 게임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골프채 세트도 그 옆에 나란히 처박았어요. 제가 떠난 뒤에 이것들을 찾느라 집안을 뒤집어 엎을 준혁의 얼굴이 떠올라서 절로 웃음이 나왔죠. 짐 정리를 모두 마친 저는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 은행 앱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30만 원, 1원도 남기지 않고 정확하게 시어머니 통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체 메모란에 5글자를 적었어요. 잔치비용 환불. 이체 완료 알림이 뜨자마자 저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준혁, 시누이 준이가 모두 들어있는 가족단체 채팅방. 저는 메시지를 하나 입력했어요. 당신들 잔치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기도 전에 저는 채팅방을 나갔어요. 시어머니 번호 차단, 준혁 번호 차단, 준이 번호 차단.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내리고 상태 메시지도 비웠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깨끗해지자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3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택시 앱을 열어 대형 택시를 호출했어요. 이민 가방 2개를 양손에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텅 빈 거실을 한번 돌아봤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잔치 음식 메모가 쓸쓸하게 서 있었지만 저는 미련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검은색 대형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님이 트렁크를 열어주셨고 저는 무거운 가방을 하나씩 밀어 넣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나서야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수연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시어머니가 20평짜리 우리 집에서 신명 환갑잔치를 하겠다고 했어. 음식은 전부 내 손으로 만들래. 장보기 비용이라고 30만 원 던져주면서 알아서 잘하라고 했어. 뭐? 30만 원으로 신명을? 준혁 씨는 며느리 도리를 하라고 소리만 지르고 방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 시누이는 손님으로 오겠다면서 거들어준다는 메시지만 보내고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오늘 밤에 짐 싸서 들어갈게. 아빠한테도 미리 말씀해줘.
알겠다. 아빠한테 바로 얘기할게. 천천히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뒤로 흘러갔습니다. 택시 안은 조용했고 저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떨림이 멈춰 있었습니다. 밤 11시 친정집 거실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현관 앞에 나란히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빠, 엄마, 이 밤에 죄송해요. 아빠가 제 손에서 이민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뭘. 어서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은 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녹음 파일 앱을 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너는 밥이나 해, 밥이나. 시집 와서 뭘 한 게 있다고 입이 열려. 쓸모가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지. 엄마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빠는 소파 팔걸이를 움켜쥔 채 바닥을 노려봤어요. 아빠의 손등에 핏줄이 굵게 돋아올랐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아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이혼할 거예요. 변호사 상담도 이미 잡아놨어요. 아빠가 무릎 위에 올린 주먹을 천천히 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왔다, 수연아.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음 날 아침 친정집 식탁에서 아빠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새벽에 생각을 좀 해봤다. 내일이 그 환갑잔치라며? 네, 아빠. 내일 난 12시에 손님 10명이 신혼집으로 몰려올 거예요. 아빠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아빠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내에 있는 그 호텔 있잖아. 스위트룸 하나 잡았다. 오늘부터 이틀 엄마랑 셋이서 가자. 아빠, 호텔은 무슨? 여기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요. 아빠가 손을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댁놈들이 텅 빈 집에서 허둥대는 꼴을 구경하면서 맛있는 거나 먹자. 우리 딸 3년 동안 고생한 거, 이 정도는 해야지. 엄마가 안방에서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며 거들었어요. 아빠 말이 맞다. 너 얼굴이 반쪽이 됐어. 가서 푹 쉬자. 1시간 뒤 저희 가족은 시내 5성급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스위트룸 문을 열자 통유리 너머로 도심 전경이 한눈에 펼쳐졌어요. 킹사이즈 침대가 2개 놓인 넓은 방에 엄마가 감탄사를 내뱉었죠. 저는 침대에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익숙한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에 준혁이 택배 도난이 걱정된다며 거실에 달아놓은 방범용 카메라의 앱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신혼집 거실이 실시간으로 잡혔습니다. 화면 속 준혁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있었어요. 어젯밤 회식에서 만취한 채 들어왔는지 양복 상의를 반쯤 벗은 채로 입을 벌리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싸서 떠난 사실을 아직 까맣게 모르는 얼굴이었죠. 시계는 이미 오후 1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아빠 보세요. 아직도 저러고 자고 있어요. 아빠가 제 옆으로 와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빠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즉, 마누라가 짐 싸서 나간 것도 모르고 저렇게 뻗어 자는 놈이 무슨 장남 노릇을 한다고. 엄마가 룸서비스 메뉴판을 넘기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인간한테 3년을 버틴 우리 수연이가 대단한 거야. 오후 3시 화면 속 준혁이 드디어 몸을 뒤척이더니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머리를 극적이며 부엌 쪽으로 걸어가던 준혁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식탁 위에 제가 써둔 잔치 메뉴 메모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주변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알아챈 거죠.
준혁이 허겁지겁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화면 밖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뒤 거실로 다시 뛰쳐나온 준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옷장이 텅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미친 듯이 눌러댔어요. 제 번호를 누르고 귀에 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건 수신 차단 안내 멘트뿐이었겠죠. 준혁이 전화기를 소파에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수연아. 야, 이수연. 텅 빈 거실에 준혁의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준혁이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더니 이번에는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준혁의 입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나야. 수연이가 없어. 옷이고 뭐고 다 가져가고 집이 텅 비었어. 카메라 마이크를 타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뭔 소리야? 내일이 내 환갑인데 그 애가 장 보러 시장에 갔겠지. 오두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엄마, 옷장이 비었다고. 화장대도 텅 비고 신발도 하나도 없어. 뭐? 그게 무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뚝 끊겼어요. 준혁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녁 8시가 넘자 화면 속 풍경이 더 바빠졌어요. 준혁이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 전 직장 동료들한테까지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저는 친정 부모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밤 10시 현관 비밀번호를 거칠게 누르는 소리가 카메라 마이크를 탔어요. 시어머니가 내일 입을 화려한 한복 보자기를 팔에 걸친 채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성큼 걸어가 냉장고 문을 확 열었어요. 텅 빈 냉장고 안에는 준혁이 마시다 만 맥주캔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쾅 닫으며 가슴을 쳤어요. 인연이 미쳤어. 내 환갑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신명이 내일 온다고. 엄마, 수연이 전화가 안 돼. 카톡도 안 되고 프로필도 없어졌어. 뭐? 그러면 친정에 전화해. 친정 번호를 모르잖아.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떻게. 내일 사람들이 오는데 밥 한 톨도 없는 이 집에서 어떡하란 말이야. 저는 휴대전화를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마침 룸서비스로 주문한 스테이크가 도착했습니다. 아빠가 은색 뚜껑을 열자 기름진 고기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어요. 엄마가 스테이크를 썰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고기 먹어. 내일은 더 재밌을 거다. 저는 포크로 스테이크를 한 점 베어 물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준혁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가슴을 치며 연신 한숨을 쏟아내고 있었죠. 자정이 넘도록 그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호텔 베개는 부드러웠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편안했어요. 환갑잔치 당일 아침, 저는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옆 침대에서 엄마가 아직 잠들어 계셨습니다. 아빠는 이미 일어나 창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계셨죠. 아빠,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빠가 커피잔을 들어 보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늘이 본 게임 아니냐. 일찍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켰어요. 카메라 앱을 열자 신혼집 거실이 잡혔습니다.
아침 10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세팅하고 화려한 자주색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시누이 준이가 시어머니 뒤를 따라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죠. 시어머니가 거실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은 꺼져 있고 식탁은 텅 비었고 주방에는 냄비 하나 올려져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거실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준혁이 어젯밤 그대로 거실 바닥에 이불도 없이 쓰러져 있었어요.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어요. 한복 치마가 바닥에 퍼지며 시어머니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아,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뭔 꼴이야? 준혁이 바닥에서 겨우 상체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엄마, 수연이가 진짜 안 와.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시누이 준이가 꽃다발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으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오빠, 마누라 하나 관리를 못해? 오늘이 엄마 환갑이야. 신명이 온다고. 나보고 어쩌라고. 너도 전화해봐. 수연이 번호 차단됐어. 준이가 휴대전화를 꺼내 제 번호를 눌렀어요. 수신 차단 안내음이 흘러나왔겠죠. 준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진짜 차단했네, 이 언니가.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은 채로 준혁의 팔을 잡아 흔들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배달이라도 시켜. 뭐라도 차려놔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신명분을 지금 어디서 구해? 시간이 없다고. 세 사람이 거실에서 서로 소리를 높이는 동안 시계는 낮 1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12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달아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동네 어르신 두 분이 양손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어이구, 준혁이 아니냐. 어머니 환갑 축하한다. 그 뒤로 사람들이 줄줄이 몰려들었어요. 축의금 봉투를 든 성당분들, 과일 바구니를 든 동네 아주머니들, 양복을 차려입은 아저씨들까지. 20평짜리 좁은 거실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손님들이 거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앉을 방석도 없고 식탁 위에는 꽃다발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는커녕 밥 짓는 김 한 줄기 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성당에서 함께 다닌다는 아주머니 한 분이 노골적으로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어요. 어머, 아직 음식 준비가 안 된 거야? 우리 12시까지 오라고 해놓고. 한복을 입고 오신 친척 어르신이 거실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여기가 20평이야, 30평이야? 이 좁은 데서 쉰명 잔치를 한다고 사람을 불렀어?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시어머니는 안방 문 앞에서 입술만 달싹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사색이 된 준혁이 휴대전화를 붙들고 부엌 구석으로 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배달 전문점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50인분 배달 가능할까요? 지금 당장이요. 갈비찜이든 보쌈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대답은 매번 같았어요. 손님, 지금 주말 점심시간이라 50인분은 불가능합니다. 준혁이 다른 곳에 또 전화를 걸었어요. 중국집이요? 지금 짜장면 50그릇 배달되나요? 저희 지금 주문이 밀려서 2시간은 걸립니다. 준혁이 이마를 짚으며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시누이 준이도 옆에서 휴대전화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거절이었어요. 30분이 지나도록 맹물 한 잔 나오지 않자
손님들의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친척 어르신 한 분이 거실 한가운데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환갑잔치라고 해서 귀한 시간 내서 왔더니 물 한 잔이 없어? 요즘 세상에 누가 이 좁은 신혼집에서 쉰명 잔치를 벌여. 이건 사람을 뭘로 본 거야? 또 다른 동네 아주머니가 팔짱을 끼며 시어머니를 쏘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해야 체면이 선다더니 정작 그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보이네. 김 여사, 평소에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길래 환갑날 도망을 갔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헐떡거리는 시어머니를 준이가 부축해서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안방 문이 닫히자 거실에 남은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현관 앞에 쌓여있던 자기네 축의금 봉투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찾아내더니 가방에 쑤셔 넣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간다. 이런 잔치는 처음 봐. 그 아주머니를 시작으로 서너 명이 봉투를 도로 집어들고 혀를 차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준혁이 현관으로 달려가 나가는 손님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지금 근처 식당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됐어. 이 동네에 50명 들어갈 식당이 어딨다고. 손님이 준혁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준혁이 아파트 복도로 뛰쳐나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허둥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 등을 기대고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아빠가 제 옆에 앉아 함께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 꼴 좋다. 남의 딸 종부림 시키더니 제 잔치도 못 차리는 거야. 엄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러게. 30만 원으로 50명 밥상을 차리라던 사람이 지금 중국집 짜장면도 못 시키고 있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호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 아래 도시가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 한가운데 꽉 막혀 있던 것이 한꺼번에 뚫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환갑잔치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 뒤 아빠가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나 김정호야. 오늘 오후에 시간 되나? 우리 딸 건으로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전화를 끊은 아빠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후 2시에 변호사가 호텔 비즈니스 룸으로 온다. 이혼이고 위자료고 한 번에 다 정리하자. 아빠, 제가 알아본 변호사 사무실도 있는데요. 이건 아빠한테 맡겨라. 최 변호사가 이쪽으로는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야. 확실하게 밟아야지. 오후 2시 호텔 1층 비즈니스 룸 문이 열리고 곱슬머리에 안경을 쓴 50대 남자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최 변호사는 아빠와 악수를 나눈 뒤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이수연 씨, 자료 가져오셨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여기에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이 12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건 남편과 시누이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 캡처본이에요.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일하라는 내용, 명절에 혼자 전 부치라는 내용, 전부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캡처본을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장보기 비용으로 30만 원을 보낸 문자도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비싼 재료 사지 말고 요령껏 잘 차려봐라. 이 문자요. 최 변호사가 문자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 이 정도면 증거가 아주 완벽해요. 단순 이혼만 하기엔 아깝습니다.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건 당연하고 시어머니한테도
따로 위자료를 걷어낼 수 있어요. 3년간 이렇게 심한 폭언을 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빠가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네,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시어머니한테도 있으니까요. 제3자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 녹음 파일이면 법원에서 안 받아줄 리가 없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남편 월급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까지 제가 다 준비해 왔어요. 이수연 씨가 서명만 하시면 내일 아침에 바로 법원에 접수합니다. 저는 볼펜을 들고 서류 5장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마지막 서류의 서명을 끝내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한 톨도 없었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전부 접수하겠습니다. 남편 회사로 급여 가압류 통지서도 바로 나갈 거예요. 연락 기다리세요. 변호사가 나간 뒤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아빠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됐어. 엄마가 생수병을 건네며 조용히 웃었어요. 우리 딸 속이 좀 시원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문득 궁금해져서 휴대전화 차단 목록을 열어봤어요. 차단을 잠깐 풀자마자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247통, 문자 메시지 89개. 준혁의 문자를 위에서부터 훑어봤어요. 처음에는 욕설이었습니다. 야, 이수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전화 안 받아? 너 때문에 엄마 환갑 완전히 망했어. 동네에서 개망신 당했잖아. 중간쯤부터 말투가 달라져 있었어요.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장인어른, 장모님께 내가 직접 찾아가서 빌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통화하자. 음성사서함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 녹음에서는 거칠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수연, 너 진짜 이럴 거야? 당장 집으로 안 돌아와? 마지막 녹음에서는 코를 훌쩍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어요. 수연아, 나 준혁이야. 장인어른, 장모님께 내가 싹싹 빌 테니까 제발, 제발 한 번만 통화하자. 나 이러다 진짜 미칠 것 같아. 저는 음성사서함을 끄고 신우이 준이의 문자를 열었어요. 언니, 나 준이야. 잔치 때 일 내가 다 배상할게.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오빠랑 이혼만은 참아줘. 언니, 제발. 저는 콧바람을 한번 불었어요. 3년 동안 새언니를 종부리듯 부려먹고는 이제 와서 언니 타령이라니. 저는 준이의 문자를 모두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혁의 문자도 전부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차단 목록에 전부 등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수연 씨,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장 모두 법원에 접수 완료했습니다. 남편 회사로 급여 가압류 신청도 넣었고요. 남편 주거래 은행 예금에 대한 가압류도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님을 통해서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짐을 챙겨 호텔 체크아웃을 했어요. 아빠와 엄마와 함께 로비를 나서는데 호텔 회전문 너머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차단 목록을 풀고 준혁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남은 짐 챙기러 집에 들를게.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바로 다시 차단을 걸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준혁이 밤새 잠을 못 이루겠죠.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두꺼운 소장 사본 서류 봉투를 바라봤어요. 내일 준혁과 시어머니 면전에 이 서류를 던질 생각을 하니 심장이 단단하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신혼집 앞에 도착했어요. 제 양옆에는 건장한 체격의 사설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직접 수배해준 사람들이었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칠째 환기도 안 한 집안 공기가 퀴퀴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준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운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저를 지나 양옆의 경호원들에게 닿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연아, 이 사람들은 뭐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소파 맞은편 구석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준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게 분명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경호원 2명의 떡 벌어진 어깨와 험상궂은 인상의 시어머니의 엉덩이가 도로 소파에 붙었습니다. 준이도 입을 반쯤 벌린 채 눈알만 이리저리 굴렸어요. 평소에 기고만장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준혁이 소파에서 튀어나오듯 일어나 제 앞으로 달려왔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경호원 1명이 넓은 손바닥으로 준혁의 어깨를 딱 잡아 세웠습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준혁이 경호원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준혁을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구겨진 티셔츠, 풀이 죽은 어깨, 충혈된 눈. 3년 동안 당당하게 장남 행세를 하던 사람의 꼴이 이 모양이었어요. 저는 들고 온 서류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열어봐요.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갈색 봉투 입구를 뜯자 두꺼운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혼 소장, 급여 가압류 통지서, 위자료 청구서. 준혁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위자료 청구서에 찍힌 금액을 확인한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수연아, 이게 뭐야? 이혼이라고? 가압류? 저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엉거주춤 일어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 자기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왜 내 이름이 여기 있어? 어머니 이름으로 된 위자료 청구서예요. 3년간 며느리한테 퍼부은 폭언, 전부 녹음되어 있는 거 아시죠? 법원에서 다 들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서류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더니 뒷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대로 뒤로 비틀거리며 소파 위로 쓰러졌어요. 헐떡헐떡 거친 숨을 몰아쉬는 시어머니의 한복 고름이 흐트러졌습니다. 준이가 시어머니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 저는 시어머니를 붙들고 있는 준이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준이 씨, 내 요리 솜씨 최고라면서요? 나만 믿는다면서요? 손님으로 가서 거들어준다면서요? 준이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어요. 저는 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나한테 일 떠넘기면서 얄밉게 굴던 대가가 저 서류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봐요. 준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준혁이 경호원의 손을 간신히 빠져나와 제 발밑으로 기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운동화 앞에 이마를 박듯 고개를 숙였어요.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처가에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죄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이러면 나 진짜 끝이야. 준혁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코에서 흘러내린 콧물이 거실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준혁을 내려다봤어요. 3년 전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던 사람. 그 입으로 며느리 도리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던 사람. 준혁 씨, 우리 부모님한테 넌 사위도 아니야. 그냥 내 딸을 3년간 괴롭힌 가해자일 뿐이야. 구질구질한 변명은 법정에서 변호사한테 해. 준혁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어요.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준혁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구석에 남아있던 겨울 코트 2벌과 머플러를 꺼내 경호원에게 건넸습니다. 화장대 서랍 맨 안쪽에 넣어뒀던 소형 헤어드라이기와 고데기도 챙겼어요. 안방을 나서는데 준혁이 문 앞에서 바닥을 구르며 매달렸습니다. 수연아, 제발. 나 이거 없으면 진짜 어떻게 살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는 준혁의 옆을 지나쳤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이 준혁을 조용히 밀어내며 제 뒤를 따랐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앓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혁의 울음소리가 천장을 때렸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저는 어깨를 한번 쭉 폈습니다. 경호원이 양손에 들고 있는 제 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볍지는 않았지만 3년 전 이 아파트에 처음 짐을 들고 올라왔던 날보다 발걸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친정집 거실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휴대전화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수연아, 너 시어머니 소문 들었어? 동네 마트도 못 간대. 무슨 소문이요? 환갑잔치날 50명 앞에서 망신당한 얘기가 먼 친척들한테까지 퍼졌나 봐. 동네 사람들이 시어머니 볼 때마다 수군거리니까 아예 집 밖을 안 나온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동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남들 앞에서 체면 세우는 걸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 그 체면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 거니까요. 며칠 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시어머니 쪽 친척 어르신이셨습니다. 수연이지? 나 김의 큰이모야. 수연이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겨우 알아냈다. 아, 큰이모님. 안녕하세요. 수연아, 이모가 한마디만 할게. 네가 잘한 거야. 그 집 어머니가 제 무덤을 판 거지. 평소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난 척을 하더니 결국 며느리한테 환갑날 쪽을 당하고 동네 웃음거리가 됐어. 이모님, 이모는 너 편이야. 이혼하든 뭘 하든 네가 결정한 거면 다 맞아. 힘내. 전화를 끊고 저는 젖은 손을 행주에 닦았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과시하고 뽐내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던 친척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제 편이 되어준 거였습니다. 그 무렵 준혁의 회사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이수연 씨, 남편 회사 인사팀에 급여 가압류 통지서가 정식으로 도착했어요. 회사에서 월급의 일정 금액을 떼어서 법원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건가요? 인사팀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소문이 안 퍼질 수는 없죠. 이미 사내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어요.
준혁이 회사에서 어떤 시선을 받고 있을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다니겠죠.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토요일 오후 친정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가 인터폰 화면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연아, 신우이가 왔어. 화면 속에 준이가 서 있었어요. 대문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거실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빠가 대문을 열지 않은 채 인터폰 너머로 말했어요. 뭐하러 왔어? 준이의 목소리가 인터폰 스피커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저 준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새언니한테 제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사과? 우리 수연이한테 3년 동안 종노릇 시켜놓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문을 열어줄 것 같아? 아버님,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아빠가 현관 옆 선반에서 굵은 소금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대문을 벌컥 열더니 소금을 한 줌 움켜쥐고 준이를 향해 팍팍 뿌렸습니다. 꺼져. 두 번 다시 이 집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다음에 또 오면 경찰 부른다. 준이가 소금을 맞으며 뒤로 비틀거렸어요. 눈에 소금이 들어갔는지 얼굴을 감싸쥐고 돌아섰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며 골목을 빠져나가는 준이의 뒷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아빠가 대문을 닫고 들어오며 소금 봉지를 선반에 도로 올려놓았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다. 저는 아빠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밥이나 먹자. 그 뒤로도 준혁은 발버둥을 쳤어요. 최 변호사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준혁이 자기를 변호해줄 변호사를 구하려고 서울 시내 로펌을 여러 곳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캡처본을 확인한 변호사들마다 고개를 저었대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승산이 없다며 큰 로펌은 전부 사건 수임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는데 보안팀에서 내선 전화가 왔어요. 이수연 과장님, 1층 로비에 남자 한 명이 과장님 면회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박준혁이라는 분인데 보내드릴까요? 심장이 한번 쿵 뛰었지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보내지 마세요. 그 사람 접근 금지 대상이에요. 건물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 창밖을 내려다보니 보안 요원 2명이 준혁의 양팔을 잡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혁이 뒤를 돌아보며 뭔가 소리를 질렀지만 유리창 너머라 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원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저는 최 변호사와 나란히 법원 복도를 걸어 조정실 문을 열었습니다. 맞은편에 준혁이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는 왔지만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며칠 밤을 새운 듯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혁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끝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서류 몇 장을 떨리는 손으로 펼쳐놓은 게 전부였죠. 조정위원이 자리를 잡고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께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혼까지는 제가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준혁의 말을 멈추게 한 뒤 제 쪽 변호사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신청인 측 증거 자료를 재생해 주시죠. 최 변호사가 노트북에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정실을 가득 채웠어요. 너는 밥이나 해, 밥이나. 시집 와서 뭘 한 게 있다고 입이 열려.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앞으로 숙여졌어요.
조정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피신청인, 이 녹음을 들으셨죠? 이 정도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재판을 이어가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준혁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빈 옆자리를 힐끗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야 할 그 자리가 준혁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합의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준혁이 펜을 집었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합의서 위에 번졌습니다. 도장을 찍는 둔탁한 소리가 조정실에 울렸어요. 저는 합의서를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데 등 뒤에서 준혁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가을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저는 친정집 내방 책상 위에 법원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종이 위에 찍힌 확정 도장 2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2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저 도장 하나로 끝이 난 거였죠. 엄마가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수연아, 밥 먹자. 아빠가 미역국 끓여놨어. 아빠가 직접요? 오늘이 우리 딸 새 생일이라면서. 식탁에 앉으니 아빠가 뚝배기에 담긴 미역국을 제 앞에 놓아줬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에서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많이 먹어라. 오늘부터 새 사람이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한 입 떠먹었어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맞는 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준혁은 완전히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이수연 씨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기한 내에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금리가 꽤 높은 데서 끌어왔나 봐요. 그리고 본인 명의 외제차도 중고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어머니 쪽 위자료도 곧 입금될 겁니다. 시어머니가 모아둔 돈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준혁이 그렇게 아끼던 은색 외제차를 팔았다는 말에 잠깐 옛 기억이 스쳤습니다. 신혼 초에 그 차를 타고 한강 드라이브를 하던 날이 있었죠. 하지만 그 기억은 금세 사라졌어요. 미련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최 변호사를 통해 시댁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위가 많이 안 좋아졌대요. 며칠째 밥을 못 드셨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시누이와 남편이 병원비 문제로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시누이가 오빠한테 병원비를 떠넘기려다가 몸싸움까지 갔대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저한테 쏟아부은 폭언의 대가가 저렇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시누이 준이가 병원비를 내기 싫어 오빠한테 떠넘기고 준혁은 위자료 대출에 월급 가압류까지 당한 상태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고 그 끈끈하다던 시댁 가족이 돈 앞에서 서로 물어뜯고 있는 거였죠. 준혁의 회사 사정도 더 나빠졌다고 했어요. 급여 가압류 건으로 사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연말 진급 심사에서 준혁의 이름은 영영 빠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연봉까지 깎여서 지방 물류센터로 발령이 났대요. 서울에서 편하게 앉아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방으로 쫓겨난 거였죠. 건너 들려오는 시댁의 소식에 저는 일말의 동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서 피가 나는 법이니까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이 모두 제 통장에 입금된 날 저는 아빠와 함께 부동산 사무소에 갔습니다.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어요. 30평대 남양 거실 통유리 너머로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어요. 좋은 집 고르셨어요. 이 동네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층입니다. 저는 열쇠를 손에 쥐고 빈 거실 한가운데 서봤어요. 햇살이 통유리를 통해 나무 바닥 위에 길게 깔렸습니다. 20평 신혼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넓은 공간이었어요. 이 집에는 시어머니가 놓고 간 A사 명단도, 준혁의 게임기도, 신우이의 얄미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만의 공간이었죠. 이사를 마치고 저는 일주일에 걸쳐 집을 꾸몄어요. 거실에는 아이보리색 패브릭 소파를 놓고 창가에는 제가 좋아하는 유칼립투스 화분을 올렸습니다. 안방 침대 옆 탁자에는 친정 엄마가 선물해준 작은 조명을 켜뒀어요. 부엌 선반에는 혼자 먹기 좋은 크기의 그릇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제 취향대로 채운 집이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실로 나가 커피를 내리고 창밖 공원을 내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시댁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이 사라지자 낮에 머리가 맑아졌죠.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에 온 힘을 쏟았어요. 팀원들과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주말에도 자료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주말에 시댁에 끌려가 김치를 담글 일도 없고 명절에 혼자 전을 부칠 일도 없었으니까요. 순수하게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가 나오던 날 팀장님이 회의실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수연 과장, 이번 프로젝트 대성공이야. 임원진도 극찬하셨어. 연말 인사 발표가 났을 때 제 이름 옆에 팀장 승진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빠른 승진이었어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금 뜨거워졌어요. 주말 아침 저는 가벼운 운동복을 입고 한강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천천히 뛰기 시작했어요. 강바람이 땀에 젖은 이마를 식혀줬습니다. 뛰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부서져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오직 저만을 위해 살 거예요. 발밑으로 단단한 땅이 느껴졌고 앞에는 길이 쭉 뻗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연 씨의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속이 다 뻥 뚫렸습니다. 20평짜리 신혼집에서 신명 환갑잔치를 차리라니, 거기에 장보기 비용이 30만 원이라니, 이건 뭐 며느리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라는 사람도 참 며느리 도리 타령만 하면서 정작 본인은 회식 가서 술 마시고 뻗어 자고, 결국 수연 씨가 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걸 한 방에 터뜨린 건데, 저는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 환갑날 손님 50명 앞에서 맹물 한 잔 못 내놓고 망신당한 거, 그건 본인이 자초한 거죠. 평소에 며느리를 사람 대접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어요? 수연 씨가 너무 독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히려 시원하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속이 뻥 뚫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